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님의 김상욱의 양자 공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과학책이죠. 저는 이 책을 2019년 3월에 한 번, 2020년 3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읽게 되었습니다. 글을 두 번 읽어내려가면서 느낀, 저자에 대해서 느낀 점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저자는 이제 뼛속까지 과학자? 정말 과학자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 저자는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2020년 기준으로 방영하고 있는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저자인 김상욱 교수님이 자주 나오시거든요. 당연히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적 관점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상욱 교수님은 뭐 과학자적인 어떤 시각뿐 아니라요, 군사 무기, 예술, 미술 작품 뭐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많은 그 관심과 지식이 있는 분이세요.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다고 다 이게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시청자들이 그리고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크게 특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크게 2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양자역학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정리? 양자역학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양자역학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역학을 적용한 생명정보공학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빛이 입자 운동을 하는 것을 행렬역학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동 방정식은 빛이 파동의 운동을 하는 것을 이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빛이 파동이라고 했잖아. 근데 방금 빛은 입자라고 했고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운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파동의 운동도 할 수 있고 입자의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행렬역학,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가 제안한 파동 방정식이 같은 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전자를 관측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자 매우 작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고 어딘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탁 어떤 관측을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훅! 그러면은 흥미로운 거는 전자가 관측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파동 운동을 막 하고 있다가요, 관측을 시작하는 즉시 이게 입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이게 관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약간 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눈으로 관측을 한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한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되잖아요, 이 과시광선이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이 400이나 70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물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파장이 더 작은 빛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빛으로 보려면은 파장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세지죠. 에너지가 세지니까 입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스트리아 빈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 연구팀에서는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어요. 바로 C60, 그러니까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버키볼이라고도 하거든요. 축구공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모양처럼 이렇게 크진 않고요. 물론 크기는 나노 스케일입니다. 굉장히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소립자 세계에서는 뭐 체육만, 항공모함 같은 아주 큰 덩어리예요. 근데 그 C60 덩어리조차도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입자 운동을 하고 있다가 탁 보는 즉시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이 파동 성질을 나타내다가요, 우리가 보는 즉시 입자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도 버키볼이면은 저희가 이 어떤 관측이 가능한 사람이, 인류가 주어진 기기를 갖고 관측 가능한 나노 물질이거든요. 단지 좀 작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실제 관측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파동의 그 운동도 하고 입자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글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죠. 정리해보자. 측정하는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와 운동량을 모르면 뉴턴 역학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확률을 쓸 수밖에 없으며 결국 비결정론이 도입된다. 신은 이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주어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을 탁 이렇게 던지면, 얼마큼의 힘으로 던지면은 이 공이 몇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잖아요. 예측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속 11km인가요? 그렇게 쏴야지 그 지구 탈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주선 로켓을 만들고 달 착륙을 시도하고, 그래서 계속 우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계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론적 시각이 양자역학에서는 모두 하나도는 아니죠. 대부분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그 시각을 바꿔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자는 에필로그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양자역학 사용 설명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 수치를 이 본문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수식을 조금 이 사용 설명서라는 에필로그에서는 일종의 부록이죠. 좀 첨가를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읽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브로이는 기존의 입자 운동이 파동 운동과 같다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논리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로는 아마 기가 막힌 논리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량이 그냥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MV로 배우잖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이게 그 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동차 모형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소나타다 그러면 아마 1500kg 정도 될 건데요. 1.5톤이요. 그러면 그게 100km/h로 가면은 100km/h 곱하기 1100kg, 이게 이제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량이 파동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파동에 의한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플랑크 상수 나누기 파장이거든요. 람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 엄청 크면은 람다는 디바이드 바이 람다,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람다이기 때문에 이 파장은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소나타 너무 크니까 유현진 선수의 야구공이라고 볼까요? 야구공이 일반적으로 한 140에서 15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0.15kg 곱하기 유현진 선수가 150km/h로 던진다고 하면 그거 곱하면 운동량이 되죠. 그럼 람다는 조금 전 소나타 운동량보다는 작아졌으니까 이게 조금 더 커졌을 거예요. 조금 더 커졌어요. 소나타의 이 진동보다는요. 이 물리적으로 느끼는 진동 말고요. 그게 아무런 저항이 없을 때 이 물질 자체에서 나타나는 진동입니다.
그 유현진 선수의 공의 진동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혹은 몸으로 체험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유현진 선수의 공이 호두알이 되고 땅콩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아주 입자가 되고 솔입자가 되고 아주 작은 거예요. 운동량이 기가 막히게 작겠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 있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파동 방정식, 이 파동에 대한 성질을 좀 더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드브로의 어떤 이론 굉장히 아름답죠? 심플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피가 크면서 속도가 작은 고, 그 다음에 중량이 작으면은 혹시 우리가 관찰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 파동 운동을 하는 게 좀 용이하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 MV에는 부피에 대한 텀은 없거든요. 그냥 중량에 대한 텀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피가 엄청 크면은 우리가 관찰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분명히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트라이를 해왔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자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연대기순으로 쭉 표현하기보다는 핵심만 이렇게 제안해주고 그것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뭐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좀 더 뭐 연대기적으로 중요했던 사실과 같은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닐스 보어의 수소전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그 설전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다든지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번 책이 김상욱 교수님의 뭐 양자역학 관련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교수님께서 뭐 2판, 3판, 4판 계속 내시면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혹은 전혀 다른 소재로 양자역학 관련 다른 주제로 독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김상욱 교수님의 많은 활약 기대하고요. 그러면 이번 서평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서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